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리튬 전지 하나에 불꽃이 일며 타닥타닥 하더니 불이 공장 전체로 옮겨 붙는 건 찰나였습니다. 첫 폭발 후 1분도 안 돼 검은 유독가스가 가득 찼고 희생자들은 출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 쓰러져 갔습니다. 어제 불이 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업체 화재 감식 현장에서는 시신 한 구가 오늘 추가로 수습되면서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CCTV 장면부터 다수의 희생자가 생긴 이유, 정부의 사고 수습 경과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직원이 걸어오다 폭발 소리에 놀랍니다. 1차 배터리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온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3초. 몇몇 직원이 황급히 주변에 불에 타는 물건들을 치우려는 사이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1차 폭발이 일어난 지 25초 뒤입니다. 불과 3초 뒤에는 3차 폭발이 일어나며 흰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쇄 폭발을 막기엔 늦었습니다. 화염에 소화기를 뿌리는 직원이 뒤로 물러나는 사이 4차 폭발이 이어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CCTV 화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1차 폭발부터 공장 내부가 시꺼먼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데 단 4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15초 정도 되는 상간에 공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3만 5천 개에 이르는 리튬 전지가 모두 연쇄 폭발했고 화염은 소방 당국조차 진화하기 어려울 만큼 공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화성 화재 희생자 대부분은 불이 난 2층 작업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변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굉음이 이어지자 공장 1층에서는 놀란 직원들이 허겁지겁 달려나옵니다. 1층 복도까지 바깥을 분간해서 못 나갈 정도로 1층 복도가 완전히 꽉 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폭발이 시작된 2층 작업장에 있던 근로자 53명 가운데 2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지점 바로 앞 작업실에서만 시신 21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낮 가장 늦게 발견된 시신 한 구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쪽에는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2개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뒤덮은 연기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된 데다 금방 질식해 대피하지 못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그게 한두 군만 마셔도 금방 질식되고 의식을 잃거든요. 또 불길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신 대부분은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의문점이 많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감식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구자연 기자, 합동 감식을 했다는데 화재 원인을 좀 밝혔습니까? 네, 합동 감식은 낮 1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쯤 끝났습니다. 가장 궁금한 화재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불이 꺼진 화재 현장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다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첫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가수, 고용노동부 등 9개 기관 40명이 참여했습니다. 감식단은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폭발한 배터리 잔해 등을 수거했습니다. 단시간에 걸쳐서 화재가 확산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식에 앞서 소방대원들은 마지막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화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수습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참사의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귀화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의 안전관리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경찰은 공장 대표를 포함한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장 대표는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 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출구의 위치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출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 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또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있었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과 DNA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따로 빈소를 찾을 텐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향소부터 마련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승현 기자, 분향소가 여러 곳에 마련됐습니까? 네, 분향소는 이곳 화성시청을 포함해 모두 4곳에 마련됐는데요. 저녁 6시부터 유족들이 하나둘씩 찾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모객들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분향소에 오기 전 유족들은 경찰의 DNA 채취에 응했습니다. 수습된 시신들은 국과수로 옮겨 부검과 함께 DNA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유족과 희생자들의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유족한테 간다고 연락을 줄 수 있잖아요. 유족한테 연락받아가 간 게 아니고 텔레비 뉴스 보고 그래갖고.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파견업체 소속이라고요? 네, 불이 난 업체엔 모두 103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53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공장 인력 공급 업체가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순환직에서 외국인 파견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파견업체는 불이 난 공장 건물 2층에 본점 주소를 두고 지난달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에 직업 소개업은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겁니다. 무허가 업체 소속에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중국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들 대부분이 30, 40대의 중국 조선족 여성이라며 한국인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향소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이 업체에서는 불과 이틀 전에도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대피하라는 안내조차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달호 기자입니다. 불에 타 앙상한 철골만 남은 공장 건물. 바로 옆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도 지난 22일 불이 났습니다. 참사 바로 이틀 전입니다. 당시에도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한 직원이 소화기 들고서래 그 불 끄다 뭐 손에도 화상 입었다고 그러더라고. 소방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라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 사후 신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대피 안내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뭐 화재 났다고 도망가라고 하겠는데 그런 소리도 없고 일할 사람도 일하고. 업체 측은 이틀 전 화재는 불량 배터리를 발견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바로 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 2019년 리튬을 허가한 양보다 많이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소방시설 일부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화재를 진압하면서 소방당국이 물을 뿌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에 물이 닿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장 특성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합니다. 문제는 없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치솟는 불기둥을 향해 소방 차량에서 물이 분사됩니다. 하지만 한동안 폭발은 이어집니다. 공장에 쌓여있던 리튬 전지가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리튬은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 방법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는데 소방당국은 주변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면서 주변 건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차 방수를 했습니다. 소방 매뉴얼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 났을 때 물을 뿌려서 끄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적응성이 있어서 매뉴얼에도 주수를 해서 불을 끄도록. 화재 초기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한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공기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배터리 열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화재를 진압할 수도 없거니와 소화기를 뿌려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소화기를 뿌린 상황에서 열폭주가 쫙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다만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관련 시험 기준은 국내에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소화약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화재를 물로 잡으려는 시도가 옳았던 건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 화재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직원들이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길이 더 커졌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 또 어떤 게 불에 타고 있는지 화재 연소 특성에 따라 쓰이는 소화기가 다릅니다. 직원들은 일반 가정에서 갖고 있는 ABC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리튬으로 인한 금속 화재에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속 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 기준에 D급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고 정식 수입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튬 전지는 물을 뿌리면 수소가 발생해서 가연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당국이 물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화재가 시작된 곳은 배터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완제품은 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작고 물을 뿌려 열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이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배터리 내부 안에 리튬이 들어있는데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 리튬을 만날 수가 없죠. 방수가 되니까요. 오픈된 공간이나 어떤 넓은 공간에서는 수소가 좀 나오더라도 빨리 진압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D급 소화기 없어요. 물을 뿌리는 것도 안 된다면 그럼 리튬 전지 화재는 어떻게 진압을 해야 합니까? 네, 냉각 소화 방법밖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조에 전지를 담그듯이 엄청난 양의 물을 퍼부어 불을 꺼야 합니다. 공장을 통째로 물에 담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가 다 탈 때까지 2차, 3차 확산을 막으며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튬 전지 화재를 막은 경우가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 캘리포니아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내부 화재 예방 시스템에 의해 45분 만에 초기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다시 불이 났고 결국 닷새 만에 완진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소방청도 물을 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 약제는 없는 현실입니다. 자, 참 문제네요. 리튬 전지가 일상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불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전기차, 킥보드, 무선 청소기, 휴대전화 모두 충전해서 쓰는 리튬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용 소화기는 직접적인 진압 효과는 없고 물을 뿌리면 폭파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피가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D급 소화기가 필요해요. 화재 초기에 잡을 수 있는 D급 소화기 설치를 그런 공장에서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태 공장을 돌렸었던 거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 필요하다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는 게 이게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피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우선인 것 같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각각 친윤 모임과 대구 경북을 찾으며 주류 표심 공략에 나선 반면 한동훈 후보는 당직자 등을 만나며 당내 스킨십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어디다 중점을 뒀는지 정민진 기자가 종합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당주류인 친윤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대표가 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심 없이 이 당을 운영해서 다음 보수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당주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책임당원 40%가 있는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 내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을 가장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고 또 6.25 때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에서 지키고 한동훈 후보는 당직자와 보좌진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약한 당내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우리 당의 기둥이 우리 훌륭한 당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찾아뵙고 어떤 이유로 당대표에 나서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레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찾을 예정인데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은 불발될 전망입니다.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은 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후보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화성 화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친윤 친한의 분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물밑에 잠재된 그 불신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장동혁, 박정훈, 임용환, 김민전 등 10명의 최고위원 후보와 11명의 청년 최고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나경원 후보가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 후보 주장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당장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는데 논쟁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74주년을 맞아 현충원을 방문한 나경원 후보는 평화와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거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없는 점 이런. 보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는 나 후보가 보수 핵심 가치인 안보 문제로 지지층 공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장 가능한 게 아니라며 한미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다만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영해 바깥 공해상에다가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갖다 놓자는 겁니다. 나 의원은 이런 주장에 아니하단 평가가 나올 법하다며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고 재반박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모시고 비전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머지 세 분은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총선 때 네.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푹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이 사법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정부를 이 입법 폭주와 이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지쳐 있다고 해서 그 회복을 그냥 기다릴 수 없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특히 우리 구심점이 없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돼 있어서요. 친윤 후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윤 후보 인정하십니까? 저는 뭐 굳이 친윤이다 반윤이다 그러면 뭐 누구는 반윤입니까? 저는 그렇게 억지로 가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적인 지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고쳐나가야지. 지금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친윤 반윤을 나누고 특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반윤을 드러내놓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엘살바도르 갔다 온 그 보고, 그리고 그때 마침 대통령께서는 중앙아시아 순방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품었던 생각으로 꽉 차 계시던 상태더라고요. 주로 그 이야기였고, 이제 얘기 끝에 이제 다른 주자들이 다 다녀가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은 시간도 짧았고요. 식사도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간다는 말씀 그때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저의 출마 자체가 화제가 아니었고 그 저의 출마를 결정한 그 다음 날 저의 보좌진들과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때 함께했던 의원들과 함께 과연 이 전당대회를 이 상태로 두고 봐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놓고 정말 경론 끝에 야, 팀장이 안 나서면 우리 이 팀 해체하자. 그런 팀원들의 이 등떠밈에 나서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왔을 때 여쭤봤어요. 총선에 대한 책임, 패배에 대한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다 했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도 무관치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분석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 처한 상황은 이제 192석의 야권, 특히 거기에서도 이재명 어버이당으로 지금 완전히 방탄 철벽을 만들었잖아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특검이라든지 이런 입법 폭주로 몰아붙이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지금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차게 맞서지 못하고 순진하게 여기에 대해서 휘말린다든지 아니면은 집권 여당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의 어떤 견해 차이를 갈등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집안 싸움으로 그리고 내부에 대한 공격 위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요. 정말 이러다가 다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 후보께서는 어떤 국민의힘을 만드시려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5년간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그리고 대통령 후보 2번,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정부 참여 경험을 거치면서 온갖 상황을 겪어봤고 갈등 조정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경험을 살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경쟁자였지만 대선 캠프를 같이 치르고 그 안에서 사실은 책상 치면서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서로의 소통의 이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우선 원팀이 되는 당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국정 지지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국정의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야죠. 그게 저의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하신 게 이제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레드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할까 뭐 이런 말 내지는 반대되는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전세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법제도에 없었던 경매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관료들은 반대하고 대통령께서도 그쪽에 귀 기울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장시간 이 부분들을 통화도 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 부처들끼리 조율해 오라 이러면 부처들하고 책상 치면서 싸우면서 만들어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선 때 만들었던 정책, 국토부 장관으로서 했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안정, 그리고 지방의 균형 발전 이 부분들은 전부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대통령을 설득했던 정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캠프 이름이 이제 원팀입니다. 원팀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다 포함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여전히 유효하신 겁니까? 저는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더 큰 우리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품은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재 우리 당에 있잖아요. 우리 당 안에 식구는 식구대로, 당 밖의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제가 광폭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대표가 되시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연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경쟁하셨잖아요. 네. 협치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를 조금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사실인데 저 때문에 대선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 다 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장동 일타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럼 다음 대선 나오십니까? 저는 특히 검찰 수사무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집권당 대표라든가 국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도 한번 나가보고 네. 자기 선거도 한번 치러도 보고 네. 지자체 거치면서 주민들 민원 갈등도 한번 해소해보고 이러면서 좀 훈련되고 좀 다져져서 올라와야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예. 경험과 단련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오신다고 들으면 되겠군요. 저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조약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함도 깜짝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오르자 경납고에 도열한 한미 장병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답합니다. 한미 장병 여러분 덕분에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내에 들어서며 환영복을 입은 미 해군 의전병과 경례도 주고받습니다. 6.25 74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이 한미일 연합훈련 중인 장병들을 직접 격려한 건데 현직 대통령으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의 비행 갑판 통제실을 찾아 운용 현황을 듣고 관제타워도 둘러봤습니다. 라네브 미 8군 사령관과 함께 갑판에 오를 땐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루즈벨트함의 이번 훈련 참가는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행의 일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구에서 열린 6.25 기념식에서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 매파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방송사 중에는 처음으로 TV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지는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강연차 한국을 찾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준에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way to show North Korea that the U.S. commitment is serious would be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gain on the peninsula.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30년 넘게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전량 철수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볼턴은 한국이 안보연합체인 쿼드나 오커스 가입을 통해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outh Korea has to think about its security more broadly,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not just in Northeast Asia. 미 국무부는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강력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it'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우리 외교부도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핵 무장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올 들어 5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당장 오늘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진 않았지만 가동 준비는 돼 있다며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군과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집게로 집어 봉투에 담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9시 40분쯤부터 풍선 350여 개를 날려보냈고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차 때 각각 1000여 개보다는 적고 지난 8일과 9일, 3, 4차 살포 때와는 비슷한 양입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종이였고 오물이나 유해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대북 확성기는 즉각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융통성 있게 시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는 필요도 있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상황 관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필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육군은 6.25를 맞아 한국판 강철비로 불리는 다연장 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레이더로 도발 지점을 탐지한 뒤 무장 완료!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유도탄 수십 발을 쏘아 올리자 55km 떨어진 표적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로 축구장 3개를 초토화할 수 있어 북한 장사정포에 대적할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엔 경찰관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새내기 순경은 옥상에 올라간 남성을 1시간 동안 설득하며 살렸고 퇴직 전에 마지막으로 야간 순찰을 돌던 31년차 경감은 한강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건물 옥상을 황급히 뛰어갑니다. 한 남성이 28층 건물 옥상 난간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고 그 옆에 선 젊은 여경이 남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정을 시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노량진역 인근 건물에서 30살 여경이 1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30대 남성의 투신을 막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임관한 새내기 순경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급성 백혈병을 앓다가 숨진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이틀 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니까 좀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한강변에 쪼그린 채 앉아 있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시키려던 순간 여성이 갑자기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어디 갔어? 올라오세요. 지금 올라오세요. 31년 차 베테랑인 서울숲지구대 안연회 경감이 주저없이 한강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합니다. 여성이 물에 빠진 곳입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도 세서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올해 59살인 안 경감은 오는 30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자리를 선점하고 바로 뛰어드셔서 구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취재 요청을 고사한 안 경감은 제복을 입었으니 응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휴진 투쟁을 벌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환자 불편은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건데요.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하루 최대 10,000명의 환자가 방문했던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교수들은 닷새 전부터 무기한 휴진을 고민해왔는데 오늘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약 70%의 찬성률로 무기한 휴진이 아닌 진료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 횟수를 일주일에 한 회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 산하 8개 병원 역시 무기한 휴진은 피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다니는 보호자 입장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얘기죠.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이 어제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한 가운데 휴진을 앞둔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오늘 저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 휴진을 전격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4가지를 실행 중이라며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반쪽 운영되던 국회가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한심하고 답답하고 국민들의 화만 돋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이 뭐냐는 유치한 신경전부터 상대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 등 초등학생들도 안 할 법한 행동을 눈 깜짝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치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최용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회의 시작 전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그대로 개의를 선언하자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 예,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언쟁은 더 격해졌습니다. 예의가 없어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디가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들어가세요.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정해졌지만 속개되고 나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님하고.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야당의 일방적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돼 넘어온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 처리는 민주당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관련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과방위도 여야 신경전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MBC와 민사소송 중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논리라면 정과 사범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상임위도 갈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와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이 MBC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과방위원을 맡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해임 무효 소송이 과방위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항의 표시로 잠시 회의장을 떠났던 여당 의원들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전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자질 문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과 사범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임위도 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 배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죄에 연결이 돼 있는 분인데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민 KBS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반대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숙고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앞서 박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74년 전의 그날이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올해 103살이 된 참전용사 김응선 할아버지는 아직도 당시의 포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전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에러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남북은 정전협정 이전에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소모전을 벌입니다. 당시 32살 중이었던 김응선 씨도 전차를 몰고 강원도 철원 고지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올해 103살이 됐지만 지금도 당시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군 포, 조군 포, 포송이 요란했다고. 중대장 했나 중상, 총상을 맞아가서 포송한 걸 알아요. 김 씨는 고이 간직했던 사진첩을 꺼내들며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을 떠올립니다. 이때는 사진 찍는 것도 카메라가 귀해서 대통령 때 다 죽었을 거야. 다 죽었을 거야. 김 씨는 강원도 3.5.1 고지 전투에서 목숨을 내걸고 적을 물리친 공을 인정받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불굴의 용기로 살아왔지만 78년 전 고향 신의주를 떠난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 생각에 애간장이 끓습니다. 먹은 내가 월남한다고 모르죠. 그때는 뭐 월남회가 없어. 한 번도 못 봤겠네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못 봤지. 다 못 봤어요.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흙을 가지고 무사히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건 중국이 최초인데요. 이 흙으로 달 내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낙하산에 매달려 착륙하자 내이멍구 평원은 오성 홍기가 꽃입니다. 우주로 떠난 지 53일 만의 귀환입니다. 인류가 달 뒷면의 토양 채취와 지구 귀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目前长6号返回器搜索回收主要的方案设计以这个空中为主地面为辅的这样一个思路去搞的方案设计 창어 6호는 2kg 분량의 흙과 암석 시료를 가져왔는데 중국 당국은 물 성분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에너지 효율이 석탄의 수십 배로 알려진 헬륨3를 포함해 새로운 소재가 나올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가장 오래된 분지에 착륙했던 만큼 채취한 시료는 달의 기원과 구조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我们拿回来之后也是要在冲淡的这个环境下打开样品容器，就是不希望有地球大气对我们样品的一个污染。 중국은 앞서 창어 5호가 가져온 토양에서 미래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달 표면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소련, 중국, 인도, 일본까지 모두 5개국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올해 하인두 예술상을 받은 신미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 작가는 비누라는 소재를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금이 가고 벌어진 조각상. 청동 같은 견고한 소재가 아닌 비누로 만든 작품으로 신미경 작가는 풍화되고 마모되는 비누의 특성을 서양 고전의 권위를 해체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신 작가가 처음 해외 미술계에 알려진 건 2004년. 영국 미술관 화장실에 비누 조각상을 설치해 손을 씻게 하면서였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은 도자기처럼 매끈한 외양을 자랑하는 고스트 시리즈로 녹인 비누 200kg을 커다란 틀에 부어 굳힌 라지 페인팅 시리즈로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비누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라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여서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응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도 해서 하인두 예술상은 1세대 추상화가 고 하인두 화백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신미경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출품된 이번 기념전은 오는 7월 13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인 안세영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금빛 스매시를 자신했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세영의 서브로 시작된 경기. 힘껏 뛰어올라 라켓을 휘두릅니다. 만화에 나올 법한 수비에 구석을 찌르는 절묘한 기술도 선보입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생애 두 번째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 코트는 이렇게 입간판부터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가 치러질 포르트 드라샤펠 아레나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오픈 때 우승한 좋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 코트에서만 들어가면 좀 긴장도 되고 정말 올림픽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실전처럼 준비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세도 좋습니다. 이번 달 2번 연속 국제대회 결승에 올라 라이벌 천이페이와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역대 전적은 밀리지만 도쿄올림픽 이후로는 호각세입니다. 정말 이 퍼즐을 완벽하게 끼워낼 수 있도록 이번 파리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혼합 복식조도 실전 같은 경기로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여자 복식 2위 이소희 백하나와 5위 김소영 공이용조는 결승에서 맞붙는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저희 조가 좀 더 분발해서 꼭 그 자리에 가서 꼭 정말 이상한 데서 말고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금빛 스매시를 노리는 선수단은 다음 달 12일 파리로 출국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So this is the ship they say is unsinkable. It is unsinkable.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인간의 방심과 나태가 타이타닉호를 두동강냅니다. Oh, not to worry. Quite normal for this time of year. It seems that there are not enough for everyone aboard. 모든 재앙과 사고가 그렇듯 타이타닉 침몰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그 필연을 밟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입니다. 소설가 김탁환도 말했습니다. 그 배를 타지 않았기에 아직 살아있다는 행운은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은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메르스 희생자를 추적한 르포 소설에서 외쳤지요.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 덩어리 취급을 받았다. 번호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빈소 명단이 차가운 번호로 쓰여 있습니다. 발견 순서에 따라 붙인 식별 번호입니다. 대다수가 외국인이고 시신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고국의 유가족 유전자를 채취하고 확인해 이름을 되찾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 달려온 가족들, 어디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황망합니다. 빈소는 그래서 오열 대신 정막이 흐릅니다. 그 이질적인 어긋남이 더욱 슬픕니다. 참사 뉴스마다 오르내리는 단어, 무대체, 그리고 사각지대입니다. 1차 리튬 전지 화재가 이렇게나 무서운데도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해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2차 전지와 달리 별도 안전기준도 대응 매뉴얼도 없습니다. 안전교육인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제 여기저기서 부산을 떨겠죠. 인재라고 고개 숙이며 다짐하겠죠. 더는 인재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 헛된 꿈일까요? 부처가 말씀했습니다.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무리로 떠오를 때 마침 떠다니는 널빤지의 구멍에 머리가 들어가 편히 떠서 쉰다. 바늘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겨자씨를 던져 바늘에 꽂힌다. 인간이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왔다 쓰러진 생명들을 생각합니다. 죄 지은 듯 부끄럽습니다. 6월 25일 앵커 칼럼 오늘 이제는 그만이었습니다.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지역으로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으로도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전남과 경남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